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인터넷 전문은행 1호 출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과 내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후보군을 보면은 4군데 정도가 경쟁을 할 것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과연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 은행과 얼마나 차별화가 될지, 수익 창출은 가능할지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은산분리 은행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구조가 불안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 명지대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가 시작이 됐어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낸 곳들이 어디인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컨소시엄 4곳인데요. 예. 그 카카오 컨소시엄, 뭐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그 인터파크 컨소시엄, KT 예. 컨소시엄이고 좀 특이한 이름인데 500볼트 컨소시엄인데요. 이 네 번째는 그 중소기업 연합체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중소기업 중에 또 누가 이렇게 대표될 만한 기업은 없나요? 예, 주로 중소 그 벤처기업에서 주로 이제 핀테크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들이 네, 그렇게 뭐 그 이름 자체가 크게 뭐 알려진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 KT, 인터파크 이런 곳들의 컨소시엄이 조금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그렇죠. 또 KT는 또 대기업이고요. 예. 예. 그 기술 기업에는 꼭 금융사도 같이 짝을 이루고 있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은행 네네. 쪽이 또 큰 데가 그렇습니다. 같이 예. 지금 뭐 카카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 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나 증권업계도 같이 지금 그 컨소시엄으로 지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까지 예비인가 접수를 하게 되면은요, 심사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될 텐데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끝나면 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지금 금융당국에서 밝히기로는 그 심사에 있어서 그 사업 계획의 혁신성, 그리고 주주 구성과 사업 모델 안정성, 금융 소비자 편익 등대, 그리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 또 해외 진출 가능성 5대 항목을 중점 평가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다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 같이 들리기는 하거든요. 예, 조금씩 뭐 가중치와 점수가 예. 좀 다르긴 한데요. 네. 뭐 형평성이나 투명성 논란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뭐 특별히 누구를 더 밀어준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직은 없으니까요.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예. 지금 그래도 조금 더 이 핀테크 쪽에서 지금 결제 분야 요즘 그 결제 쪽에서 이제 핀테크 들이 이제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봐서는 이제 조금 더 카카오 같은 데가 뭐 지금 4개 컨소시엄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앞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또 이건 뭐 지급 결제 분야가 아니고 또 인터넷 핀테크 은행이기 때문에 네. 조금 거의 막상막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막상막하는 새 그룹인 것 같아요. 이제 대기업하고 네네. 이제 IT 업체, 금융업체가 손을 잡은 그런 컨소시엄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500볼트 컨소시엄이라는 곳은 지금 업체도 안 알려져 있고 네네. 좀 가중치를 둬야 뭔가 좀 선정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한 곳 아니면 이제 2곳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시작이니까 한 곳 정도로 정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배려하는 차원에서 2곳 정도 그렇게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중소기업의 특별한 배려 같은 거는 지금 어떤 평가 항목이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들 4개 컨소시엄 중에서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이 있나요? 지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일단 IT 업체로서
카카오의 그 우월성은 아마 이제 KT하고 이제 카카오가 쥐고 있을 듯 하고요. 네. 또 지금 인터파크 같은 데는 또 기존에 그 전자상거래에서 등 상당히 또 전문성을 쌓아왔던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핀테크를 누가 먼저 또 시작을 했느냐 하는 데서는 또 카카오가 조금 앞서 있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하면은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계속 짚어보기는 했지만 사실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에서도 인터넷 뱅킹도 하고 모바일 뱅킹도 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뭐가 다른 건가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은행의 그 인터넷 뱅킹 워낙 잘 구비되어 있고 또 소비자도 뭐 충분히 익숙하게 잘 쓰고 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뭐 의문이 드는 것은 뭐 저도 뭐 포함해서 당연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이유로 해서 핀테크 은행이 과연 또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뭐 의심 드는 것도 뭐 당연합니다. 근데 아마 핀테크 은행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인허가 기준이 뭐 일반 은행에 비해서 낮다 뭐 이런 거보다는 빅데이터나 그 모바일과의 어떤 그 결합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이 IT 업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수집을 한 그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해서 기존 은행이 좀 하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틈새 시장 서비스를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산업자본의 진입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분명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금산분리, 특히 이제 은산분리 이슈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핀테크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IT니까 산업자본이고, 또 은행은 또 뭐 금융자본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금산분리 규제에 아주 직접적인 건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 어떤 우회적으로 하는 안으로 나온 게 대기업을 배제하면 되는 건 아니냐 하는 뭐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 이제 개정안인데 사실 우리가 툭하면 그 대기업 배제를 외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또 금산분리가 또 말 그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이지 금융자본과 대기업자본을 분리하는 규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금산분리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이 축적한 개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 금융업에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여튼 보다 좀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긴 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뾰족한 좀 묘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무조건 산업자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막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사실 이 금산분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옛날에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있고 좀 없애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상당히 미국 경제에서부터 금산분리 특히 은산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굉장히 금산을 특히 은산을 분리하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규제를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일종의 사회 전반적인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전면적으로 없앤다. 이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지 핀테크 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금산분리를 손봐야 된다. 그런 건 좀 전반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금산분리에 대한 물론 이제 과거와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가 좀 다시 도출될 수 있는가를 좀 더 점진적으로 좀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시험해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만 해서 수익은 어떻게 내나라는 점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핀테크 은행이 살길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는 기존 은행이 전혀 창출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새로 생산을 해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방식으로는 기존 은행보다 더 높은 경쟁력으로 기존의 은행이 점유했던 시장을 점유하는 것인데, 두 가지 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판에 제 손은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혹여라도 핀테크 은행이 결국 성공을 잘 못해서 부실화 되었을 경우에 대비책도 지금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대비책이 가능할까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실패를 사회가 흡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은행에 인수를 해야 될 것이냐, IT 기업에 인수를 해야 될 것이냐 등의 그런 여러 가지 대비책들, 어떤 하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될 일단 그러한 대비책을 갖고 지금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가는 결국은 돈 있는 곳으로 흡수 합병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또 독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였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끝부다 국주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 이슈와 상담 시간인데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요건 완화, 이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있습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를 담았던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이 한화 SNC입니다. 이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기인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과 이슈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영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합의가 됐잖아요. 그 이후 이제 정부에서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관련한 행정지침을 마련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일반 해고요건 완화 이러면은 좋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실제 갤럽 같은 데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오늘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근로관계가 끝나는 방식 뭐가 있을까요? 크게 근로자와 사용자 의사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종료되는 사유가 있고요. 각각의. 예를 들면 그런 자동 종료되는 사유에는 사망한다든가 정년이 된다든가 계약 기간을 정했는데 그것이 된다든가 이런 건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각각 의사가 관철되는 방식이 있는데, 근로자의 의사가 관철되는 사직. 그다음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인 해고. 이런 걸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직하고 해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 아니라 각각의 의사표에 의해서 종료가 맞습니다. 되는 경우인데, 근데 사직은 이 일하는 분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사업주가 요구해서 하는 사직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이제 그만두는 경우를 보통 이제 의원 사직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 사직 같네요. 예. 의원 사직. 그냥 뭐 어찌됐건 근로자 스스로 이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내다 보면 뭐 사업주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사직을 권해서 좀 의사가 내 의사는 아니지만 좀 받아들이는 방식. 그걸 보통 공고사직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상한 부서로 발령을 낸다든지 일을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직을 맞습니다. 하게 하는 것도 권고사직에 들어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권고사직과 해고와 이게 중간 정도에 있는 그 다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로자는 그것을 해고됐다고 말씀하고 사용자는 스스로 그만뒀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다퉈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업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해고도 종류가 좀 있나요? 예, 그 해고도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의사 표시이긴 하지만 그 기책 사유가 근로자에 있냐 아니면 사용자 자체에서 나오는 거냐. 라는 건 나눠지게 됩니다. 네. 사용자 자체에 있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네. 흔히 정리해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경영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환경이 변해서 하는 해고 이런 걸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라고 하고 사용자의 기책 사유죠. 근로자는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해고는 어떻게 부르나요? 그게 이제 크게 그것도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그냥 그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근로 능력이 안 된다든가 신체상의 어떤 결함이 발생해서 못하는 그런 통상 해고가 있고요. 거기서 연유해서 하는 해고가 있고 아니면 근로자가 행태상에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하는 해고. 보통 이걸 징계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기책사유에서는 크게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로 나눠져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이제 해고의 종류가 쫙쫙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경영상의 해고 가지고도 뭐 쌍용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노동자 측의 주장이었고 법원에서는 결국은 경영상의 문제로 판결을 내렸죠. 그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24조에 요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 여자면 뭐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 성실을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쌍용 자동차 문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어떻게 볼 것이냐. 경영진에서는 장래에 닥칠 위기도 경영상 위기다. 긴박한 사유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라 그렇게 되면 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이 정말 늘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고 사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용자에게 좀 유리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요. 사실은.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거든요. 정당한 이유. 근데 정당한 이유를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뭐 그냥 근로자를 마구 한 게 아니라 다투어지면 정당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정당성이라는 게 어떤 수치나 계량적인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예를 들면 근로자가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조직에서 경영 질서를 위협해서 말로는 이게 어려운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 이게 항상 사회 통념상 이렇게 나오고 통상임금도 그렇고 참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는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근로관계가 왜 그러냐면 근로자는 노동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밥줄을 끊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끊을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근로자의 기책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그렇게 엄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해고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밥줄을 끊기 때문에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맞습니다. 것이죠. 각각의 입장에서 좀 편차가 좀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게 그 해고를 할 때는 절차가 있잖아요. 예,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해고가 아까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해고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요? 일단은 그것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다툼이 있는데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고를 충분하게 그러니까요. 이메일로 보냈던 것을 인정한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충분히 의사가 전달됐을 거라는 이메일도 전자문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되는데 문자는 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 이제 근로자가 사직을 하겠다. 의원 사직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 네,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다들 당황하죠, 선배들이.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해고 제한 사유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 일하다 다친 업무상 산재의 경우에는 그 기간과 30일,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 이런 건 인권적 측면에서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이게 최소한이니까 30일이 지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때는 다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뭐 임신, 출산, 육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해고하는 것을 엄벌하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기는 했는데 이게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점점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유로 돼서는 아마 형식적으로는 안 할 것 같고요. 다른 이유를 갖다 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유로 한다고 하면 자체가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노동개혁 이제 노사정 합의가 된 부분 중에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일반 해고 요건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완화가 되면은 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아니잖아요. 예, 아까 근로자의 기책사유 해고 중에서 일신상에 뭐 일할 수 없는 신체적 결함이 있을 때 통상해고와 근로자의 기책 잘못했을 때 징계해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해고 요건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다. 제한이 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많거든요. 특히 업무 능력이 떨어져 있는 저성과자인 경우에는 이걸 징계해고로 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해고 요건을 좀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일반 해고 요건으로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성과자의 경우에는 그 징계해고가 아닌 방식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성과자는 잘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오늘 이슈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연휴 지나자마자 특종을 또 터뜨리셨네요. 예. 하나 SNC라는 곳을 상대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당이익을 총수일가에 제공이 됐다라는 혐의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게 오늘 특종 보도였는데요. 일단 내용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하나 SNC는 하나 김승현 회장의 아들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장남이 좀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렇죠. 세 아들이 이제 나눠 갖고 있는데 쉽게 하면 우리가 이제 SI 업체라고 그래서 시스템 통합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재벌 그룹에 하나씩 있어서 어떤 계열사들의 어떤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관리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삼성 SDS라든지 뭐 SK CNC 이런 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난해 경우에 보면 하나 SNC의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2,100억 이상, 야가 비중으로 치면 52.3%인데, 이것이 전부 계열사와의 거래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부 거래액이죠.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그동안도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드디어 이제 공정위가 이 하나 SNC에 대해서 이 총수 일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를 통해서 총수 일가에게 계열사들이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거고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SNC는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지금 계열사들이 전산 장비 구매도 일괄 대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현행 이제 개정공정거래법에 이게 이제 2013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 다른 기업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유리한데도 실제로는 아무 역할이 없는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거예요.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경우가 많죠. 이걸 흔히 이제 법정 용어로 통행세라고 불러요. 그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계열사들하고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시장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혐의로 지금 공정위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요. 전 궁금한 게 하나 SNC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또 SK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하나에서 얘기하는 소위 방어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닌데 왜 우리 갖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정위가 그동안 법도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 말과 행동이 꼭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하나 SNC 건이 걸린 그 계기랄까요? 그걸 보면은 하나증권이 업체를 다른 곳으로 선정하려고 하다가 궤심죄로 걸려서 사장이 잘렸다 이런 좀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것과도 좀 관련이 되죠. 이게 이제 지난 17일 날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기식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증권의 주진영 사장을 상대로 최근에 이 주진영 사장을 하나그룹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시장에 루머가 많았어요. 실제로 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요? 사임이 아니라 내년 3월이 정기주총인데 그때 물러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임 압박설이 이 하나 SNC를 통한 소위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여기에 반대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 7월에 우리 경제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그때 대한민국 50개 증권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증권만이 그 합병이 잘못됐다는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죠. 주진영 사장이 또 이 매도 리포트도 막 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하라고 하는 걸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삼성과 하나는 지금 방산 사업하고 석유화학 사업 빅딜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거의 결혼을 하다시피 시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건과 관련해서 또 미운털이 박혔다. 그래서 그룹에서 나가라고 한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주사장은 진작부터 연임할 생각은 없고 내년 3월 주총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정리를 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하나그룹이 그에 그치지 않고 지난 9월 7일 날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룹 고위임원이 직접 주사장을 만나서 내년 3월에 물러나는 거 좋은데 후임 사장 내정자를 미리 공동대표 또는 총괄부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요? 그건 완전히 그냥 물러나라는 얘기네요. 네, 주사장은 그러면 결국 나를 바지저고리로 만들겠다는 얘기냐 하고 거부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룹에서 지난 21일 날 하나증권 이사회를 강행을 해서 주사장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룹 경영기실 전략팀장으로 있는 여승주 부사장을 11월 초 임시주총을 열어서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그 안건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양측의 갈등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주진영 사장이 하려고 했던 게 이 한화 SNC에서 모든 이 SI 뭐 부품, 그러니까 그 장비든 서비스든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IBM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던 것은 사실인가요? 그거는 국감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SNC와의 거래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전산 관리는 원래 이제 SNC의 일이니까 그건 이제 공정한 가격으로 하자는 얘기고 전산 장비 구매는 SNC가 그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뭐 IBM이라는 이런 유명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을 하고 그러니까 직접 직거래를 하게 되면 장비 구입비가 훨씬 절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괘씸죄, 미운 털, 뭐 이런 이유라는 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총수 일가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히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한화 SNC 같은 경우에 이 3남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삼형제. 삼형제가 승계를 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 SDS나 이런 게 다 SI 업체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른 그룹들도 그쪽에 일감을 몰아줘서 기업 가치를 키운 다음에 그 상장을 시키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3세들이 엄청난 자본 이득을 얻게 되잖아요. 그거를 소위 그 승계를 위한 소위 시드머니, 밑돈으로 삼거나 혹은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해 왔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을 하나도 똑같이 밟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개 계열사의 사장이 거기에 제동을 걸면 이건 완전히 괘씸죄가 아니라 이제 그 그룹 안에서 보면 뭐 대역죄가 되는 거죠. 표현이 점점 거칠어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요. 사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이 안 됐어도 일감 몰아주인 경우도 많았고요. 개정이 되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이 루트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이런 거래를 통해서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이런 이제 법률적 용어로 정리한다면 역사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하나는 핵심 계열사의 주식을 싸게 예를 들면 총수 아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주식을 싸게 얻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혹은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 에버랜드 12 헐값 인수 사건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 사업을 하기에는 돈이 되는데 회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수가 갖고 있는 회사에게 그 일감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흔히 전문 용어로는 회사기의 유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감을 주는 거예요. 일감을. 그래서 그 회사가 그 일감을 받으면 당연히 그 속에서도 이제 이득을 더 취할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총수 일가가 소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3가지 유형이 그동안 있었던 거죠.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요. 보면은 총수 일가가 아들들 혹은 뭐 그 자녀에게 이 그룹을 물려주는 과정 선상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일 같아요. 불가피하다는 건 그렇지만 어쨌거나 재벌들이 그런 수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해온 것은 분명하고 그렇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화 케이스는 그 첫 사례입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은 이번에 사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징계까지 받고 이러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호사가들은 얘기할 것 같은데요.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박근혜 정부로서는 그 총수 일가의 그런 부의 편법적인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부당이익 제공에 대해 규제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단 한 건도 제재 사례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특별히 관심이 모아지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취재하시는 방법도 제가 좀 따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6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요. 0252님 외에 한 분이고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